자녀가 곧 부채인 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왜 자녀를 갖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내가 몇 개를 얼마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 건지 보통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선호고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이고요. 내가 그것을 살 만한 소득이 얼마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 물건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이거를 이제 치환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고 자녀를 필요로 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가. 세 번째는 그렇게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비용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비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양육비 들어가고 교육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에요. 자녀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시간만큼 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비용이 있고요. 결국 이것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자녀를 덜 낳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높다라는 면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자녀를 더 안 낳는 쪽으로 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비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근원적인 원인을 따지면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불평등의 확대, 그런 것이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확대가 되면은 부모로서는 어떤 입장을 갖게 되냐면은, 아이에게 굉장히 잘 투자를 해서 아이를 잘 길러내지 않으면은 아이가 말하자면 나중에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려고 교육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집값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주거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회 비용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회 비용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고용률이 지금보다는 낮았고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보다는 훨씬 가정이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제가 보건데 적어도 한 1990년대 한 중반부터 대학을 간 세대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어요.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린 교수가 미국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조용한 혁명,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그분에 따르면은 이런 조용한 혁명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이게 한 1950년대에 태어나서 대학을 간 세대부터 시작해서는 이런 기대하고 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나는 노동시장에 나갈 것이고 끝까지 내 커리어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아주 일찍부터 갖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그 세대가 노동시장에 끝까지 남고, 그러면서 경제활동 성과율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한국도 이제 그러한 미국 같은 조용한 혁명이 적어도 그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여성은 많이 변했는데, 근데 지금 사회는 그것보다는 더디게 변해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게 되면은 소위 페널티라고 하죠.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자들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은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가 임금의 한 40% 정도 된다. 임금이 40%가 떨어지는 거죠. 그 직후에. 그런 것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여건은 낮았을지 모르지만 여성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여성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는 그 기회 비용이 훨씬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은 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소득 수준 자체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소득의 안정성이라든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대, 그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 수준이나 그런 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회 전체에서 나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소득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20년, 30년 후에도 아이를 계속 키워서 내보낼 만큼의 소득을 계속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한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에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 면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선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받쳐진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은 이제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호는 모든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아이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쪽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더 이상 노후 보장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없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던 많은 역할을 사회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낮아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도 많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아이가 없으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참견도 하고 왜 아이가 없냐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고 그런 사회적인 그 압력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줄이는 거고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시장과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행복감을 주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결국은 뭐 재밌게 잘 살면서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유치원 때부터 벌써 이 교육 경쟁에 내몰아야 되고 계속해서 마음 졸이면서 경쟁에 참여해야 되고 근데 부모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이도 괴로움을 겪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부모도 아이로부터 행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했냐면 아이가 걱정돼서 아이를 못 낳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가 많아지는 거,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도 다 미래에 애가 자라날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다 같이 일어난 그런 변화입니다. 결국 모든 선진국도 자녀의 편익은 떨어지고 자녀의 비용은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한국은 유독 그게 심한 것이죠. 왜 그게 유독 심한가? 상대소득 가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언제 가정을 형성을 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지 하는 결정이 지금의 절대적인 소득이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고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겠죠. 그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노동시장에 나가고 결혼할 그 때가 됐을 때 내가 실제로 이 정도는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격차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전망이 나빠져서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 하고 아이도 덜 낳고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기대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어린 시절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말하자면 좀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모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겨나는 그 무렵에 그런 기대치가 생겨난다는 것인데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압축적으로 빨리 성장을 했다가 그것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저성장에 부딪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말하는 19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겠죠. 그때는 15세 이상 생산 연령 인구의 연평균 소득 성장률이 7.5% 정도였어요. 연평균. 그러니까 지금을 말씀드리면 2010년대 평균은 2.3%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젊은 때였을 때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회도 적어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나빠지게 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소득은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자기가 앞으로 누리게 될 삶의 질은 굉장히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해야 되겠다 또는 아이를 덜 낳겠다라고 한 거는 경제적으로 봐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부터 연구 30년 넘게 아까 1992년부터 하셨다고 교수님. 30년 전과 지금 달라진 분위기 감지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0년 전에 한국에서는 뭐 인구 문제에 관한 관심이 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는 인구를 연구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물론 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급작스럽게 막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고요. 한국의 고령 인구의 비중이 그때까지도 아주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좀 먼 미래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인구 문제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 아무래도 2000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출산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한때는 뭐 1.03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3이 대개는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인데 그때 이제 그 밑으로 떨어져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정부도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를 이제 그 무렵에 만들었고요. 2005년. 그리고 기본 계획을 매년 세워서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2015년 이후에는 이제 뭐 전면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15년 이후에 매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인구 고령화도 매년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출생아 수가 떨어지면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고령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나날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두 가지가 다 왜 출산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가 그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그동안 그래도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정책 효과가 없었는가 그런
그런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됐고 그런 식으로 좀 연구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IMF 직후에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일대로 출산율이 뚝 떨어지면서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외환 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한 해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을 했다가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데 그 기간에는 뭐 출산율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살률도 엄청나게 치솟았고요. 이혼율도 치솟게 됐어요. 그게 제가 보건대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외환위기가 극복이 되면 사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그 변화가 감지가 되고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행위가 그 시기에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제 진단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일을 나이 드신 분들이 대신 맡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냐면은 1980년대, 90년대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왜 변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사정이 매우 특수하더라고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떨어졌거든요. 일을 덜 하는 쪽으로 가고 한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곧 이제 50대가 될 텐데 50대가 됐을 때 다시 40대로 진입하는 사람은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직장에서 고용 구조가 역피라미드 식이라는 거를 제가 듣고 있어요. 50대가 제일 많고 40대, 30대가 제일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의 40대의 입장에서는 50대인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것이 자기 미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30, 40대가 하는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는 것이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봐도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오래전에 이미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직장을 보든지 간에 대개는 고용구조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고 일을 하다가 점차 이제 승진을 해서 뭐 기자 같은 경우에 데스크로 올라가고 금융업이나 그런 데에도 결국 이제 관리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못 올라가게 되면은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꽤 오래 전이죠. 벌써 한 15년이 넘었는데 근데 미국의 금융산업을 연구를 해보니까 구조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하던 전문적인 그런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올라가지 않고 직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들면서 직급이 바뀌고 어떤 관리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역피라미드가 됐기 때문에 관리자가 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구조에서는 그 누구도 남아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오래 직장에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는 그 수요도 많아지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달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구 변화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열려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고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한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